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축구 패널 샤신과 류블리에게 옐로 카드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 축구 이야기에서 무조건 울산이 우승한다고 했던 우리, 그래서 좀 지나긴 했어도 정말 자 옐로에는 옐로를 봤습니다. 왜요? 이렇게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든다. 이거는 잠깐만. 평상시에 그 정도 어떤 문제라니. 개인 감정이라든가 그 뭔가 정도 이제 문제라니요. 합리적인 진행의 이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니 K리그 우승팀이 갈리는 문제가 그 정도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울산 그때 전북이 우승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그럼 상식적입니까? 제가 아는 샤신이라면 참 정말. 정말 그 예지력, 예언 능력, 정말 신묘한 그 샤신의 그 예측 능력이라면 맞췄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요 네. 머릿속 깊은 한 구석에서는 이거 정말 작은 확률이지만 전북이 우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예. 그 말을 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네. 그 상황이라면. 동감하는 게 저도 시즌 시작할 때 전북이 우승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전북이 우승한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잠깐 이거 얘기 잘했어요. 맞아요. 진짜 잘했는데 저는 모든 걸 다 맞췄어요. 우승 전북 김보경 KBK 그렇죠. MVP. 전북과 김보경 이걸 다 맞췄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박수 한번 쳐. 근데 사실은 리그 마지막 날 그 진짜 트로피가 울산에 가 있었고요. 전주에는 가짜 트로피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연맹조차도 그냥 울산이 우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1위 팀에 당연히 갖다 놔야죠. 네. 1위 팀에 갖다 놓는 것이 이제 사실 이게 당연하고. 뒤집힐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었는데 진짜 일말이었잖아요. 한 10% 정도예요. 야, 10%도 안 됐지 사실은. 제가 보기엔 한 3.3% 정도. 근데 전북 우승 일단 축하합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예. 근데 이제 울산이 2013년에 이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들어왔던 우승컵을 놓치고 말았거든요. 울산은 왜 그랬던 걸까요, 류청 기자? 사실 그 김도훈 감독이 올해 이제 3년 차고 1년 차는 사실상 이제 팀을 관리하고 어떻게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서 2017년에 FA컵 우승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2018년부터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중요한 경기에서 울산이 이긴 적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FA컵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빼고 2018년부터 보면 2018년에 이게 좀 2018년 19가 뭔가 이게 데칼코마니 같은데 2018년 ACL 16강 1차전에서 수원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깁니다. 근데 2차전에서 0대3으로 패하면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ACL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고요. FA컵은 결승전에 가서 1차전에 힘을 빼고 2차전에 이기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지만 1차전에 1대2, 2차전에 0대3으로 패합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도 2위가 아닌 3위를 차지하면서 ACL 플레이오프로 가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간다면 전지 훈련을 줄여야 되고 아주 추울 때부터 경기를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2018년에 물론 전북이 당연히 우승하는 그때는 그런 레이스였지만 우승을 홈에서 내줘요. 우승을 홈에서 그것도 비기면서 이제 내주게 되고 2019년에도요. ACL 16강에서 우라와의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합니다. 근데 이때가 사실 그 원정 정말 잘했거든요. 원정 경기였어요. 네. 원정 경기였고 홈에서 0대1로 져도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는구나라고 했지만 0대3으로 패합니다. 이거는 정말 2018년과 거의 비슷하고 FA컵 32강전에서 대전 코레일에 0대2로 패하고요. 리그에서도 사실 마지막 경기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울산이 전북의 기세를 완전히 꺾을 기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28라운드, 29라운드에 인천, 경남 강등권 팀들과 붙었는데 둘 다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근데 이 무승부의 안타까운 게 마지막 추가 시간에 실점을 했어요. 두 경기 모두. 그래서 여기서 승점 4점을 잃었고요. 그리고 3라운드 포항과의 스플릿 들어가기 마지막 경기에서 또 1대1로 패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 경기에서 승점 9점 중에 1점만 더 얻어서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38라운드에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포항에 1대4로 패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강팀은 사실 이겨야 될 때 이기는 팀이 강팀이라고 보이는데 울산은 대부분 강했지만 정말 좋을 때, 정말 이겨야 될 때는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기록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런 팀이 우승하기는 어렵지 않나. 네. 아주 그 류블리의 평소 품성처럼 착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했는데 팩폭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아니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레드 제민이 오늘 어디 간 거예요? 그 레드 제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레드제민이 유럽 순방 중. 돈도 많아. 아니 지난번에 자기 있는 남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와우. 근데 이렇게 유블루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이렇게 조목조목 들면서 얘기하니까 잘근잘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울산이 지난 시즌 전북에 아주 앞서가는 레이스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어느 정도는 전북에게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매우 근접할 수 있는 찬스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울산이 실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시즌에요. 지난 예. 시즌에 그래서 막 끝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작년 얘기고. 올해 시즌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올해는 그런 부분의 약점을 치유하고자 김보경 선수를 정말 비롯해서 노련하고 그런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베테랑 즉시 전력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울산이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 그러한 약점이 극복이 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거고 특히 이제 울산 팬분들의 뭐 기대는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 시즌의 그 약점이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않았다. 결국은 그 약점을 완벽하게 치유 못했다면 문제가 분명히 그건 크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좀 적극적인, 좀 더 과단성 있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결단력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좀 아쉬움은 있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모 축구인을 만났는데 이 이제 옛날 선수예요. 그 선수가 얘기하는 게 최용수 감독 예를 들더라고요. 최용수 감독이 전술적으로 좋은 감독이냐라고 하면 많이 동의하기 어렵다. 근데 옆에 또 여러 개 나오는데. 근데 어떤 분이 있어요? 한국 선수들을 두 발짝 더 뛰게 하는 감독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나는 무조건 최용수를 고를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도 중요하고 당연히 전략도 중요하고 시즌에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길 경기를 잡는 감독과 이길 경기를 잡지 못하는 감독밖에 우리는 결국에는 나중에 봤을 땐 스코어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울산이 전북한테 홈에서 우승컵을 내줬어요. 그 당시에 울산이 이기면 그래도 홈에서는 전북이 잔치를 못하게 해야 될 상황이었고 어쨌든 전북이 우승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경기 전에 최강희 감독한테 가서 전북만 좀 투자를 하는 것 같다. 다른 팀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이 쌍따옴표로 우리를 견제할 팀이 왜 없냐? 여기 있지 않냐? 11대 11로 바꿔서 해볼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울산이라? 네, 이미 작년에도 센 얘기 많이 나오네요 오늘. 울산이 좋은 팀이었다는 거예요. 울산이 투자를 안 했다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어쨌든 간에 2대1을 비기고 전북이 이제 울산 홈에서 이제 팡파레를 불고 울산 선수들이 이제 힘없이 빠져나갈 때 이근호 선수를 제가 잡았어요. 오늘 어때요? 경기는 잘했는데 이거 좀 씁쓸하다. 그랬더니 잘했지만 결과는 비겼고 역사에는 스코어만 남는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은 거를 보고 경기 내용이 어땠나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K리그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전북이 엄청나게 잘해서 우승했을 뿐이다 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이 한 모든 거, 그러니까 물론 김보경 선수가 멋진 멘트를 했잖아요. 2등도 기억해야 돼. 그거는 맞는데 프로는 또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의미가 있는 시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북이나 울산 같은 팀들은 의미는 우승인 거죠. 전북하고 울산이 우승컵 없이 의미를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보경 선수 그 얘기 저도 하고 싶었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에 뭔가 울림은 있는 얘기예요. 네. 어느 분야든 왜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회라는 얘기가 저는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정말 싫어요. 네. 2등을 많이 해보셨던. 어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2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게 있네요. 2018 시즌 K리그 2등 했던 팀이 2019 시즌에 강등됐어요. 그래서 2020 시즌 다시 K2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물론 지난 시즌에 2018년에는 말컹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었고 그 말컹이 빠져나간 2019 시즌 뭔가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죠? 근데 그 요소는 예. 사실 시즌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말컹. 네, 저희가 이제 말컹 선수 있었을 때 제가 옐로우 카드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말컹은 비길 경기를 이기게 만들고 질 경기를 비기게 만든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여러 번이에요. 말컹 선수 그 넣었던 골들을 한번 반추해 보면 되도 않은 상황에서 넣은 것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중계 중에 한 20년 가까이 전부터 약간 상투적으로 쓴 표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골들을 말컹 선수가 곧잘 넣었고 그런 게 경남의 승점을 상당 부분 높여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선수가 나갔죠. 그런 선수가 나갔을 때 최대한 그래도 그 선수와 좀 유사한 정도, 그 선수가 뭐 100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7, 80 정도는 메워줄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카드가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에 나오듯이 항상 좋은 계획이 있어야 이제 축구에서도 그게 이제 피해가 적어지는 건데 말컹을 내보낸 것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경남은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긴 했어요. 계획이 없었군요. 말컹은 내보냈지만 빅리그 유경험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외관상은 말컹 판돈을 잘 썼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좀 불안한 게 뭐였냐면 포지션적으로도 말컹 같은 또 위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룩 선수가 과연 그 골을 다 해줄 수 있을까? 그럼 조던 머치는? 그럼 조던 머치 선수는 아시다시피 뭐 여기 와서도 플레이메이킹 같은 거 하기 좋아했던 미드필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미드필드에서의 빌드업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고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팀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걸 기대했을 수는 있지만 경남이 말컹이라는 골잡이에 의존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스타일 변화로 바뀔까? 말컹과 그래도 최대한 좀 유사한 선수가 와서 그걸 기존의 방식대로 메우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리치 합류가 좀 더 빨랐다면 그 얘기가 그렇죠. 좀 달라진 예, 거예요. 이광용 아나운서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리치 같은 유형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룩과 조던 머치보다는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남에게는 좀 안타까운 건 네게바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조금 떨어진 폼이다가 결국은 큰 부상을 당해서 결국 네게바 선수가 또 아웃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게바 선수의 역할도 작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최용준이라는 정말 미드필드의 강력한 엔진을 잃어버렸고 여기에 또 수비 라인에 박지수 선수도 잃어버렸고 이제 요소에서 핵심 선수가 다 빠져나가요. 네. 경남이라는 축구가 사실 뭐 부분 네게바 선수나 쿠니모토 선수 때문에 유리하게도 보였지만 사실 아주 효율적이고 선굵은 축구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데려온 선수들을 보면 되게 멋진 축구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근데 전술 전략을 너무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있고 물론 중요한 선수들이 빠졌지만 이 선수들이 잘하는 것을 이미 김종문 감독이 맞춰놨는데 오히려 이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새로운 팀에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는 골을 좀 넣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격적인 선수들이 와서 공격진에 많이 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말컹하고 네게바와 쿠니모토만 나가 있어도 공격이 됐었는데 이런 축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더 공격진에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용준도 없고 박지수도 없으니까 수비가 무너졌고 사실 경남은 ACL까지 치렀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그 선수단 두께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거에 겹치다 보니까 초반에 정말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던 게 안타까웠던 것 같고 부상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했던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선수들은 또 한 시즌 만에 우리가 너무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압박감과 자괴감과 이런 거에 빠졌을 거고 이제 일어나려 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근데 이번에 강등된 두 팀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주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K리그를 한때 또 호령을 했고 또 상위권까지 했던 팀들이기 때문에 이게 몰락하는 팀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망하는 그거는 확실하게 이유가 있는 거네. 전남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난 회차에 제 얘기를 했었죠. 네. 얘기를 했는데 조금 거기 이제 추가를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가 가장 잘한다고 평가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팀이 정말 이 부분은 뛰어나라고 자타공인했던 부분이 뭐냐면
특히 브라질 외국인 선수에 관한 스카우트 같은 네. 거 아니었어요? 제주 출신 선수들은 뭐 믿고 쓰는 제주산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저 산토스 선수가 제주에서 날다가 수원 가서도 잘했죠. 그리고 지금 전북의 에이스 로페즈 선수가 한때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 에이스 아닙니까? 뭐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제주에는 그런 선수들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마지막 제주의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마르셀로라는 공격수가 네.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원에는 예를 들어 병수볼이 있고 뭐 우리가 K리그 브랜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울산에는 철퇴가 있었고 뭐 전북은 여전히 뭐 박공이 있고 뭐 예.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브랜드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 영입 짱 이거는 사실 제주의 네. 브랜드였거든요. 예전에 방울뱀 축구라고. 그 박경훈 감독님 계실 때 이제 그런 얘기도 오케스트라도 나왔지만 있고,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1년 안에 끝났었고 제주는 스카우팅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브랜드를 지녔던 팀이고 모두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주의 올 시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저는 스카우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오묘하게도 제주가 사실 올 시즌에 그 스카우팅 부서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스카우팅 부서를 약간 더 격상시켰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태까지 해왔던 만큼의 스카우팅과는 매우 동떨어진 스카우팅이 이루어졌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뭔가가 거네요. 문제가 있었던 예.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뭔가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류블루 취재. 그게 폭삭 내려앉는 거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스태프, 프론트, 선수단의 일종의 이제 삼위일체가 다 무너졌을 때의 문제가 있는데 조직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제주보다 나쁜 팀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저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고 제주가 결국 뭐 수비수도 잘못 데려오긴 했지만 수비가 선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비에서 골을 많이 먹으면 수비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풀백이 일종의 요즘 얘기로 털리면 이건 풀백의 잘못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선수의 잘못이 매우 크다. 근데 올 시즌 제주는 이런 모습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3백이든 4백이든 최종 수비수들이 항상 너무 외로웠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에 몰려 있을 때 양쪽으로 치고 들어온 선수들을 잡아주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 마지막 성남전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그런 데서 골이 나옵니다. 중앙에서 우다당탕 하는데 성남 선수들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윙백들이. 근데 제주의 공격수들 미드필더들은 그 선수를 잡지 않아요. 이런 걸 봤을 사실 때 1차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런 걸 봤을 때 여긴 지금 문제가 크다. 그리고 팀워크를 해치는 무언가 큰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누구다라고 문제를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리더십일 수도 있지만 가장 안 되는 거, 가장 해선 안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상당히 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최은경 감독도 그걸 하지 못했고 안승희 대표이사 겸 단장도 그걸 하지 못했고 선수단 대표도 그걸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아니에요. 사실은 2018 시즌에 전남이 2019 시즌에 제주와 좀 비슷한 길을 걸었잖아요. 작년을 보면 이상철 감독이 재작년 이제 12월에 지휘봉을 맡아서 작년 시즌을 이끌다가 5월에 갑자기 유상철 감독하고 김인환 전력강화 실장하고 대표가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건 자르는 거야, 마는 거야. 아니 전력강화 실장을 감독을 안 치는 거야. 이거는 뭐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보직 변경이라는 게 사실 축구팀에 가능한 이야기인지 좀 묻고 싶은데 전남은 이런 게 사실 노상래 감독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하석주 감독이 물러나고 노상래 감독이 거의 하기 싫어요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감독이 됐고 갑자기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구도 제어하지 않았다. 누구도 제어하지 않고 그래도 전남 우리가 선수는 잘 갔다. 전남도 사실 강등당할 선수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단이 강등당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주와 비슷한 거죠. 부조화는 있지만 이 선수단이 강등당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팀들이 무너졌고 말씀하신 외국인 선수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전남도 그래도 외국인 선수를 잘 데려오고 어떻게 보면 딴 팀에서 뛰었던 선수들 잘 데려와서 잘 쓰는 팀이었는데 이런 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완델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완델손이 올해 포항의 완델손은 아니었어요. 같은 선수인데. 맞아요. 그러면 쓰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전남은 결국에 2019년에 K2에서 보냈고
근데 6위로 2019년에서 K2도 물론 6위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초반에 거의 꼴찌였거든요. 실망스러운 결과죠. 그러니까 네. 전남이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경쟁해야 되는 그 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거는 올 시즌 전남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됐었다는 얘기죠. 올해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올해 전남이 야심차게 클럽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었습니다. 맞아요. 파비아노라는 뭐 지금은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파비아노 감독을 데려왔는데 일단 전남은 코치진이 먼저 세팅이 됐어요. 올 시즌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파비아노 감독이 그 자기와 전부터 알았던 이제 골키퍼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해서 이제 한 명 정도 코치를 데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비아노 감독이 원하는 팀 만들기는 이 상황이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얼마 전에 토트넘이 포체티노에서 무리뉴로 감독이 바뀌었는데 스태프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남의 기존에 있었던 코치진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제 자체가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서 뭔가 팀을 좀 새롭게 하려고 만약 마음을 먹었으면 적어도 첫 단계에는 그 감독에게 팀 세팅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은 좀 맡겨야죠.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네, 거예요. 많은 부분은 좀 맡겨야 네. 되는데 이 데려온 순서와 만든 어떤 순서를 보면 그랬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전남은 출발이 약간 합리적이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준희 의원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너무 맥없이 이별했네요. 지금 그렇죠. 파비아노 감독이 전남 감독이었구나라는 걸 지금 상기시켜 주셨어요. 아마 알고 이제 있었는데. 1년, 2년 지나면은 파비아노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팀 팬들은 뭐 기억도 잘 못할걸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무리뉴나 뭐 포체티노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옆 동네에 있다가 못하겠다고 떠난 리피나 모두 다 자기 팀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는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 K리그는 어떻게 보면 감독에게 별 권한도 없고 이제 투자도 어려운데 감독을 마술사로 생각하더라고요. 감독은 마술사가 아닌데 그리고 감독들도 앉으면 자기를 마술사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요? 자신을 내가 할게. 누구만 데려다 줘.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고? 오히려 이게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죠. 마술사가 아닌데 마술사처럼 인식을 하게 하고 이분이 마술사라고 생각하고 마술을 휘두르면 자기 최면에 빠져 있군요. 마술처럼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K리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하는데 그런 인식을 바꿔. 감독은 마술사가 아닌 거를 맞아요. 프런트도 인식을 하고 감독 자신도 인식을 해서 팀으로 일을 하고 정권을 맡길 거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비아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데려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아니 이거는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닌 이 정도의 권한은 많이 줬겠지만 이 정도의 운신의 폭을 주는 거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도 단체로 생각을 하고 팀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다만 이제 뭐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전남도 그렇고 올 시즌 작년에 전남도 그렇고 올 시즌에 제주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선수단도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런 연봉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하면 팬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연봉 공개가 이제 곧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물론 그 돈 많이 받는다고 잘 뛰는 건 아니고 축구공은 둥글지만 그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그 축구 자본주의에 보면 항상 우승팀은 1, 2, 3 돈을 많이 쓴 1, 2, 3등 안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게 대수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끔 이변은 나오지만 따져보면 거의 맞는 거예요. 1, 2, 3등이 우승한다. 근데 K리그는 이거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많은 팀이 아닌가. 물론 전북 현대가 올 시즌 6시즌, 5시즌 만에 거의 이제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현대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전북 현대가 1등 하는 건 사실이지만 2, 3등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리그가 있을까? 그러면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변수가 많다니. 돈 쓰고 좋은 선수 데려왔으면 성적을 내는 게 마땅한데 돈 쓰고 좋은 선수를 데려온 팀들이 이렇게 꼬꾸라져?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짜 2위부터 11위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해. 어떻게 보면. 예.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좀 공통적인 그 좀 안 좋아진 팀들의 문제를 보면 일단
우리 프런트들이 조금 변할 필요가 있어요. 구단 축구단의 프런트들이 프런트가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프런트는 구단을 지배하고 뭐 감독이나 뭐 선수들 위해 군림하고 내가 힘을 과시하고 그런 자리라는 통념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가장 그 팀이 능력치를 최대로 낼 수 있는 어떤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수뇌부와 프런트의 역할이에요. 안 좋아지는 구단들 보면은 결국 그 역할을 등한시한다든가 아니면 그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오버하게 해서 결국은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차원이 된다든가 그럴 때 팀은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망하는 팀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역시 그 멘탈리티에 있어요. 망한 팀 치고 그 시즌에 정신력 좋았다, 투쟁심 좋았다, 조직력 좋았다 그런 소리 듣는 팀 있어요?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지금 뭐 현대 축구의 전술이 점점 이제 과학화되고 세분화되고 아주 디테일화되고 그런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팀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기의 절벽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 뭔가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거는 역시 이 단체 경기 또 축구에서는 정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오늘 몰락하는 팀에는 이유가 있다. 저희가 또 이런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해외 사례도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맨유와 토트넘. 근데 맨유와 여보세요. 토트넘이 요즘에 너무 좋아.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스날이 더 문제예요. 지금 어디서 맨유 토트넘 얘기를 해요. 한 줄 요약하죠. 리블루. 축구의 마법은 없으니 계획을 준비하자 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오. 축구에 마법은 없다. 네. 계획을 세우자. 알겠습니다. 샤신. 저요? 말로만 선진 축구, 말로만 합리성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합리적인 선진 축구를 해보도록 각 분야에 있는 모두가 노력하자. 어쨌든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만 자꾸 하지 말고 정말로 선진적으로 한번 돼보자.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선진 축구를 네.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열카 축구 이야기에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생각을 나눠주실 만한 여지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3분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442의 6개월 정기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샤신, 류블루와 함께했던 축구 이야기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어렵다. 이건 진짜.